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자 전 세계가 경악한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독일 기술 없이 전차를 만들 수 있다고?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 분석가는 한국은 뭐든지 국산화하는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그들이 분석한 한국 기술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바우만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럽 방산산업연구소에서 군사 및 산업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국제 방산산업과 경제였고, 지금은 유럽 방산기업과 전기차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순전히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독일제 무기 시스템 대신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싸게 팔아서 그렇겠지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독일의 기술 없이도 자체적으로 K 전차용 파워팩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독일은 전차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항상 자부해왔고, 한국의 K 전차는 독일 MTU 엔진과 랭크 변속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동료들과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건 과장된 뉴스일 거야. 한국이 어떻게 독일 기술 없이 고성능 전차를 만들 수 있겠어?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곧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BMW, 벤츠, 폭스바겐 같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들이 한국 기업에 의존한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마에 주름이 잡혔죠. 독일이 전기차 혁명을 주도해야 하는데 배터리에서 이렇게 뒤처져 있다니요. 연구소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을 때 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몇몇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기술이 독일을 앞섰다는 건 과장된 평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학과 제조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의 방산 기술과 배터리 기술이 독일을 위협할 수준인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소문인지 말이죠. 저는 연구소장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연구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소피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와.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방산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피아, 거기 가서 김치 많이 먹고 와. 그들의 전차는 아마 우리 것의 복제품일 거야. 이런 농담을 던지는 동료도 있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KPL 전차에 대한 스펙을 꼼꼼히 살펴봤죠.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인 스펙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스펙이 실제로 구현된 건지 아니면 마케팅용 과장된 수치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은 맑고 조용했어요. 내일이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독일의 기술, 강국 이미지를 위협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저는 긴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방문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독일의 공항들도 물론 잘 갖춰져 있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며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심지어 여러 언어로 대화까지 가능한 로봇이 공항 곳곳에 있었죠. 실례합니다만 출국장은 어디인가요? 저는 호기심에 로봇에게 독일어로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로봇은 잠시 생각하더니 유창한 독일어로 답했어요. 출국장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도 이런 수준의 로봇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키오스크에서 몇 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있었고,
외국인인 저도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미넨 공항에서는 때때로 1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불과 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게 한국이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공항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처음 오셨나요? 저희 공항이 마음에 드세요. 그 직원의 영어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이런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직원을 만나기 어려웠는데 말이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택시 내부에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기사님은 제게 한국어로 인사했지만 곧바로 태블릿을 건네주며 번역 앱을 통해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택시에서 현금만 받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가 눈앞에 펼쳐졌죠. 독일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빗나간 것 같았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오히려 베를린이나 미넨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실례지만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나요? 저는 번역 앱을 통해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 불과 3040년 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변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도 전쟁 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체크인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객실은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조명부터 온도, 심지어 커튼까지 전부 앱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객실 내 태블릿으로는 룸서비스부터 주변 관광지 정보까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후발주자였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도시는 어떤 면에서는 유럽 도시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부터 느낀 한국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독일의 기술적 우월성을 증명하려 했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과 호텔의 첨단 시스템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방산과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기술력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조사에서는 분명 독일의 기술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방문할 K 전차 연구소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의 방산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어요. 도로는 이미 많은 차량으로 붐볐지만 택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경기도의 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오늘은 K 전차 연구소를 방문하시는군요. 마중 나온 연구소 담당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박사라고 했어요. 바우만 박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죠. 김준호 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대형 전시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K 전차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들과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 섹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독자 개발한 파워팩입니다. 김준호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1500마력 디젤 엔진과 국산 변속기를 결합했죠. 독일의 MTU 엔진과 랭크 변속기에 의존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파워팩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독일 기술의 도움 없이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김준호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독일 파워팩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와 여러 제약 때문에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7년의 연구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저를 테스트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K 전차의 엔진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엔진의 성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되었고 그 수치들은 독일 엔진의 성능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엔진의 내구성은 어떤가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물었습니다. 독일 엔진은 수천 시간의 작동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김준호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엔진도 9,000시간 이상의 내구성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실제로 극저온과 극고온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몇 가지 데이터 파일을 열었고 거기에는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의 다양한 환경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결과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연구소의 최첨단 설비였습니다. 독일의 연구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현대적인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한국이 독자적인 파워팩을 개발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김준호 박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식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지 곧 이해하실 겁니다. 곧이어 우리는 실외 테스트 트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 K 전차가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52톤이 넘는 거대한 전차가 진흙탕과 장애물을 가뿐히 넘어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이 전차와 비교해도 기동성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전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포장도로에서 70km, 비포장도로에서도 50km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 덕분에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김준호 박사의 설명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왜 독자 개발을 결정했나요? 독일에서 계속 수입하는 게 더 쉬웠을 텐데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김준호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독일이 수출을 막으면 우리는 전차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 안보에 너무 큰 위험이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자주국방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일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기자들과 공유했던 한국은 독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기술적 우위는 이제 신화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한국이 정말로 독일을 따라잡은 걸까? 이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K9 자주포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될지 상상하니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시설로 향했습니다. 전날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업단지의 모습은 독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분명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을 겁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박민준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K9 자주포 수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럽에서 오신 분이 우리 자주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박민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오셨다니 더욱 의미가 있네요. PG2000과 K9를 비교해 보셨겠죠?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비교해봤습니다. 독일의 PG2000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 면에서요. 박민준 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직접 생산 라인을 보시죠. 우리는 거대한 생산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대의 K9 자주포가 다양한 생산 단계에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로봇암이 무거운 부품들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자동 용접 시스템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월 최대 10대의 K9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생산 능력 때문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대라고요?
P2000은 월 23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할 거려. 박민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여러 국가에 K구를 공급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K구과 P2000의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두 자주포가 비슷했지만 생산 속도와 가격 측면에서 K구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K구는 P2000보다 약 30% 저렴했고 납기는 절반 이상 짧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이 K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과 납기 때문인가요? 저는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찾고 싶은 마음에 물었습니다. 박민준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 요구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에 특히 강해요. 폴란드의 경우 그들이 원하는 사양으로 빠르게 변경해 제공했죠. 독일 업체들은 보통 이게 우리의 표준 모델입니다. 이대로 사용하세요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폴란드 군사 대표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바우만 박사님. 이분들은 폴란드 국방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K구 계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러 오셨죠. 박민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단 중 한 명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육군의 장비 조달 책임자인 마렉 코발스키 대령이었어요.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의 방산 장비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독일에 문의했을 때 그들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5년이라니 그건 너무 늦죠. 반면 한국은 첫 납품을 6개월 만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독일 방산 산업의 느린 대응이 시장을 잃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코발스키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 생산 라인을 설립하는 것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독일 기업들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저는 박민준 팀장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뭔가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민준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항상 안보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죠. 그래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의 말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냉전 이후 안보 위협이 줄어들면서 방산 산업의 시급성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시설을 나오며 저는 내가 알고 있던 세계 방산 산업의 지형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 이미지는 점점 과거의 영광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한국과 같은 신흥 강자들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워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히 따라잡기를 넘어 이제는 앞서가기를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 분야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배터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호기심보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산 분야에서 목격한 한국의 경쟁력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나타날지, 어쩌면 독일이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모던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으며 입구에는 에너지 혁신의 중심이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이지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배터리 소재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우만 박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연 박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배터리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독일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연 박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구실로 가는 길에 이야기해 볼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긴복도를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다양한 연구실과 테스트 시설이 보였고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재 독일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이 저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BMW, 벤츠, 폭스바겐 모두 한국 배터리를 채택했죠. 물론 일부는 중국 배터리도 사용하지만 고성능 모델에는 주로 한국 배터리를 선호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니 믿기 어렵네요. 독일도 배터리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지연 박사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마르쿠스 슈미트 씨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시고 지금은 저희와 협력하고 계시죠. 마르쿠스는 일어나 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우만 박사님,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독일 사람이니 반갑네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내부자로서 독일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르쿠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배터리 없으면 우리 전기차 공장은 멈춥니다. 독일은 내연기관에서는 세계 최고였지만 배터리 기술에서는 뒤처졌어요.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에는 너무 늦게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과 생산 규모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자국 산업의 약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지연 박사는 스크린을 켜고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화면에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약 45%, 일본이 15%,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이 나머지 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독일 기업들의 점유율은 고작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유럽 기업들은 배터리 셀 생산보다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패키징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셀 자체는 대부분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하죠. 우리는 이후 실제 배터리 생산 라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완전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한 움직임으로 전극을 쌓고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공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라인에서는 하루에 몇 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루에 약 10만 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 박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요. 점심시간에 저는 마르쿠스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왜 이렇게 배터리 기술에서 뒤처지게 된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내연기관의 성공에 안주했다는 점이에요. BMW, 벤츠, 폭스바겐은 디젤과 가솔린 엔진으로 너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기차로의 전환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제는 그 격차를 쉽게 좁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독일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기술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야. 이제 내일은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반도체 분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후 한국이 핵심 소재까지 국산화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연구 단지에 도착하자 거대한 클린룸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정태영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바우만 박사님, 오늘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태영 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문 개용 클린룸 수트로 갈아입으신 후 시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린룸 수트로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거친 후 우리는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로봇 운반차들이 웨이퍼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최신 생산 라인입니다. 5나노미터 공정이 가능한 시설이죠. 정태영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수준의 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은 몇 안 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나노미터라니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 수준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태영 부장은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와 장비들이 점점 더 국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 한국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한 건가요? 정태영 부장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2019년 7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우리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이런 소재들의 일본 의존도는 90%가 넘었거든요.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화면에는 각 소재별 국산화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거의 모든 항목이 10% 미만의 국산화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50% 이상, 일부는 80%까지 국산화가 진행되어 있었어요. 불과 3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룬 건가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에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십 년 걸릴 것 같던 국산화를 34년 만에 이룬 거죠. 이제는 일본의 규제가 있더라도 생산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소재 연구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퀀텀 컴퓨팅에 필요한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하는 중이죠. 이 분야에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내부에는 다양한 장비와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중하고 있었고 몇몇은 밤을 새운 듯 지친 모습이었지만 열정은 여전히 눈에 띄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정태영 부장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태영 부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약 43%, SK하이닉스는 약 2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하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이 없다면 전 세계 메모리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독일은 이 분야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유럽 전체로 봐도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었죠. 일본 언론도 이제는 한국이 없으면 일본도 어려워진다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정태영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을 나오며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생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방산이나 배터리 산업에서도 볼 수 있었던 특징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몇몇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듣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대해 가진 많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해. 이런 생각을 하니 내일의 만남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여러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방산 분야의 김준호 박사, 배터리 연구원인 이지연 박사,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인 박현우 씨가 함께했어요. 제가 이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카페는 분주했지만 우리가 앉은 자리는 조용한 구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 사람들이 보였고
실내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식 아메리카노와 다양한 디저트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세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박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빨리빨리 문화가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빨리빨리 정신이 우리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독일 기업들과 협업해보니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물은 정말 훌륭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반면 한국은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김준호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초기 모델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개선하며 빠르게 발전시켰죠. K9 자주포도 초기 버전과 지금 버전은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독일의 완벽주의와 한국의 실용주의 사이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모든 가능성과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한국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관찰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연구소나 공장에서 보니 모두가 매우 바쁘게 일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챙기고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지연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강하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때로는 함께 술을 마시며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런 문화가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팀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박현우 씨는 재미있는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독일 파트너사와 협업할 때의 일인데요. 그들은 모든 문제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방에 모여서 빠르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죠.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독일 파트너들도 우리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김준호 박사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할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약서와 문서로 정확하게 명시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필요할 때 빠르게 조정하고 적응하는 방식을 선호하죠. 이런 유연성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특성에서도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빠른 적응력, 실용주의적 접근법,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결합되어 이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워지는 고기 냄새와 함께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고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지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요. 젊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들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씨는 덧붙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것도 우리의 특징이에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단결하고 혁신해왔죠.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음식을 권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독일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효율성과 인간적인 관계의 조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이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 강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죠. 독일로 돌아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독일 산업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전망대에 올라서자 서울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이 도시는 자연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풍경을 보고 있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독일의 기술적 우위를 확인하러 온 자신감 넘치는 분석가였지만, 지금의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K 전차와 K고 자주포는 독일의 기술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과 빠른 적응력이었습니다. 독일이 수출을 제한하면 자체 개발로 대응하고, 일본이 소재 공급을 중단하면 국산화로 극복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망대 카페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독일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로 정했어요. 이것은 일주일 전에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목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적합한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캐치업 국가가 아니다. 여러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독일을 포함한 전통적인 산업 강국들을 앞서고 있다. 특히 방산,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배워야 할 현실이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 산업의 약점과 개선점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독일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태도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독일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독일은 더 빠르게 결정하고 더 유연하게 적응하며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독일로 돌아가 동료들과 이 경험을 나눌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반박할 것입니다. 독일의 자존심이 상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가 방문했던 연구소의 담당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준호 박사, 박민준 팀장, 이지연 박사, 그리고 정태영 부장까지 모두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와의 작별 인사를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바우만 박사님, 독일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가장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김준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뭐든지 국산화하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강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자주적인 기술 개발 능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그리고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문화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지연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독일의 우위를 증명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제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들은 제 솔직한 고백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언젠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위기에 대한 대응력, 끊임없는 혁신 추구,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이 미래에도 산업 강국으로 남고 싶다면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한국과 같은 새로운 강자들로부터 배우고 더 빠르게 변화하며 더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이제는 독일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독일 출신 산업 분석가의 한국 방문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